자,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부관부 행정행위, 부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논점으로 잡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사가 하고 싶어서 나 공사허가 좀 내달라, 공사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럼 갑은 깨끗한 공사허가만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공사허가만 내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사허가만 내준 게 아니라, 야, 너 어차피 공사하려면 도로가 필요하니까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하면 그때부터 공사해도 좋다. 너 계속적으로 공사를 10년, 20년 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부터 뭐 2년간, 3년간 요 6월 1일까지만 공사허가를 내줄게. 공사허가 해줄게. 근데 도로 만들어서 기부해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관이 붙은 주된 행정행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갑은 부관이 붙은 공사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제 소송을 가겠대요. 법관님, 이것 좀 취소해 주세요.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래요. 이때 여러분들 갑은 자기가 원했던 공사허가를 취소하고 싶을까요? 예상하지 않았던 이 부관들을 없애고 싶을까요? 이 부관만 법원이 취소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게 자기를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법원이 요 부관만 취소해 줄 수 있는 거냐? 그래서 행정청이 의도하지 않았던 깨끗한 공사허가만 남겨놓을 수 있는 거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부관부 행정행위에서 주되게 다루는 논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페이지 맨 밑에 행정행위의 취소 넘기시면 행정행위의 철회. 자, 이거는 이제 용어의 정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취소는 이미 배우셨습니다. 취소의 대상은 뭐예요? 위법하더라도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 이 공정력을 소급해서 제거하는 게 취소라는 작용이에요. 그럼 취소의 대상은 처분이 처음부터 적법한 경우를 얘기해요. 위법했던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취소의 대상은 처분이 위법했는데 발생한 공정력을 제거하는 게 취소입니다. 그럼 철회는 뭐냐? 처음에 얘한테 허가가 나갔는데 적법했어요. 적법했습니다. 그럼 적법하면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적법하면 당연히 효력 발생해요. 적법하면 당연히 그 내용대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적법하고 유효한 허가를 받았어요. 영업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이때쯤에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어요. 그럼 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얘 계속 영업하게 하면 돼요? 영업 못하게 해야 돼요? 영업 못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이 허가의 유효를 소멸시키는 게 바로 철회예요. 그럼 이 철회는 여러분들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켜요? 기존엔 문제가 없었죠. 그럼 요 철회 처분이 있고 난 장래에 향해서만 얘 영업을 못하게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럼 취소하고 철회가 같아요? 달라요? 학문적으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취소의 대상은 위법, 철회의 대상은 적법. 공통점은 효력을 소멸시킨다라는 점만 공통점입니다. 그럼 갑이라는 애가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어요. 운전 잘했습니다. 근데 얘가 운전하던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어요. 그럼 음주운전 했으니까 얘 면허 소멸시켜야 되죠. 그럼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 처분, 취소가 맞아요? 철회가 맞아요? 얘 적법한 운전면허 받아서 운전 잘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음주운전해서 적발돼서 면허를 소멸시켜야 돼요.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가 맞아요? 법적으로는 철회가 맞아요? 철회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국회가 법 만들 때 이 취소 철회를 막 혼용해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맨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 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학문적으로는 취소하고 철회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를 보시다가 구별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행정상 사실행위. 자, 행정상 사실행위하고 행정지도가 있죠. 요거 이제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사실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이 법적행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럼 법적행위는 뭐냐? 갑이라는 애한테 1억 원의 과세처분이 나왔어요. 자, 1억 원의 과세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갑한테 뭐가 발생해요? 1억 원의 과세처분이 왔어요. 갑한테 뭐가 발생해요? 1억 원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죠. 갑한테 철거 명령이 날라왔어요.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해라. 그럼 얘한테 뭐 발생해요? 철거 의무가 발생하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의무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 의무 발생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문일이 얼마의 납세 의무가 있는지 아시는 분, 절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권리나 의무가 발생한다, 소멸한다 이런 개념은 관념적인 거예요. 처분문서 받으면 의무 발생했다고 보자. 건축허가 받으면 건축할 수 있는 지위가 발생됐다고 보자. 이건 관념적인 약속입니다. 근데 얘가 철거를 안 해요. 철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와서 포크레인으로 때려 부수기 시작해요. 자, 포크레인으로 와서 막 칩니다, 건물을. 그럼 건물이 부서져서 무너져 내리죠. 이거 안 보여요, 보여요? 아니, 건물이 부서져서 무너지는 게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이게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는 어떤 관념적으로 권리나 의무가 발생됐다고 보자. 이런 약속이 아니라 그 결과가 실현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철거 행위가 와서 건물 부수는 게 대등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우월한지에서 하는 거예요? 우월한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처분 아니라는 거예요? 처분이라는 거예요?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위법하다면 당연히 무슨 소송 가서 다툴 수 있어야 돼요? 항고소송 가서 다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행위 중에 권력적 사실행위. 그럼 여러분들이 행정법 책을 읽다가 권력적, 강제적, 구속적 이런 표현 나오면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권력적, 비강제적 이게 대등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처분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대표적인 판례가 검열, 교도소장이 재소자 편지 뺏어서 뜯어보는 거. 그러면서 막 키득키득 웃습니다. 그 재소자의 무슨 권리가 소멸돼요? 재소자는 이제 프라이버시권이 없는 국민이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있을지언정 새롭게 무슨 권리 의무가 발생하거나 소멸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재소자의 이송 조치, 안양교도소에 있던 갑을 진주교도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수갑 묶어서 포승줄 묶어서 질질질질 버스 태워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게 다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럼 이것도 처분이라는 거예요. 위법하면 무슨 소송을 가서 구제받는다는 거예요? 항고소송에 가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행정지도는 뭐냐? 비권력적 사실행위. 자, 비권력적. 이 얘기가 등장하면 권력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월한지에서 한다는 거예요? 대등관계에서 한다는 거예요? 대등관계. 사실행위래요. 법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안 미친다는 거예요?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행정지도인데 이 행정지도는 어떤 모습이냐면 행정청이 갑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영업정지 처분 위법하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행정청이 얘한테 술을 공급하던 주류 회사가 있었어요. 소외라는 표현은 이 소송의 당사자, 원고, 피고는 누구예요? 원고는 갑, 피고는 행정청. 이 회사는 소송 밖에 있는 겁니다. 이때 소외 누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회사에다가 행정청이 전화를 하네요. 그 갑한테 술 공급하고 계시죠? 예, 맞는데요. 당분간 주류 공급을 좀 중단해 주시겠습니까? 요청을 해요. 끊을지 말지, 중단할지 말지는 이 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지도예요. 자, 행정지도예요. 그럼 얘한테 끊어야 되는 의무 발생이에요? 끊어야 되는 의무 발생이에요? 아, 그런 거 없죠. 우월한지에서 명령해서 의무 발생시킨 거예요? 요청한 거에 불과해요. 요청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이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다. 아니 대등관계에서 하면 좋고 말면 말고 요청했는데 이게 무슨 처분이냐. 우리 판례는 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쟁송법에서는 어떤 논점으로 등장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술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요청했죠 일단. 따를지 말지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근데 만약에 중단을 안 하고 계속 공급하면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이 회사에 세무조사 들어와요. 이거 봐라. 계속 공급하네. 너 한번 뜨거운 맛을 봐라.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막 두들겨 패요. 이 요청에 불과하지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생겨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대부분 끊게 돼요. 현실에서는 대부분 끊게 됩니다. 의무가 있어서 끊어요. 의무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부담 때문에 끊을 수밖에 없게 돼요. 끊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위법했어요. 위법했어요. 그럼 이 회사 소송에 가서 구제받아 볼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구제받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처분이 아니래요. 우리 판례는. 그럼 항고소송 제기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새로운 입장들은 분명히 권력적으로 법적으로는 권력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에서 국민들의 이런 자유들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작용도 처분성을 좀 인정하자. 넓게 좀 봐주자. 이런 주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게 행정지도라는 작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보시면 공법상 계약은 여러분들 아까 전문 계약직 공무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39조만 볼게요. 당사자 소송은 피고를 누구로 해야 돼요? 당사자 소송은 피고를 누구로 해야 돼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에요. 그럼 항고소송에서는 피고가 누구예요? 그 처분을 한 처분청. 당사자 소송은 서로 대등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분쟁이에요. 그럼 피고를 누굴 데리고 와야 돼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행정주체, 인격체들을 피고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밑에 부당이득 넘기시면 국가배상, 결과제거 청구 한번 해볼게요. 자,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권리가 등장하는데 부당이득은 뭐냐면 갑이라는 애한테 1억 원의 과세처분이 나왔어요. 자, 1억 원의 과세처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였어요. 이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였어요.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그럼 처분이 무효였죠. 그럼 얘한테 의무가 발생해야 안 해요? 처분이 무효였다는 얘기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의무 없죠. 돈 내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근데 얘가 일단 국가에 1억 원을 냈어요. 법률상 의무가 없는데 돈을 내야 될 원인이 없는데 1억 원을 일단 냈어요. 왜 낼까요, 여러분들? 재미삼아? 행정청은 자기가 한 처분을 위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생각해요? 행정청은 자기가 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무효냐 유효냐는 법을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무효였어요. 근데 얘는 적법하다고 생각해요. 납기 내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독촉, 압류, 공매 계속 때려오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선 돈을 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국가한테 1억 원이 넘어가 있는데 넘어가야 될 원인이 있어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의무 없이 낸 거예요. 의무 없이 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요 1억 원 잘못 낸 거니까 안 내도 되는 돈을 낸 거니까 돌려달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근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사법관계에서 발생한 거예요. 처분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거예요. 처분. 그럼 이게 사법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행정법, 세금의 영역에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세금의 영역, 행정법. 그럼 행정법의 영역에서 발생한 권리죠.
대등 관계에서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소송 제기해서 받아가야 돼요? 논리적으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겁니다. 100%. 이게 학설의 입장. 근데 우리 판례는 아이 친구한테 돈이 잘못 넘어가서 돌려달라고 하나, 국가한테 돈이 잘못 넘어가서 돌려달라고 하나, 이 돈 돌려주는 게 무슨 공익하고 관련이 있냐. 이건 그냥 사경제적 영역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에 불과하다.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시래요. 그럼 여러분들 학자들은 논리만 따집니다. 판례는 현실을 고려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 당시에는 행정법원의 법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행정법원으로 보내면 내 행정법원의 법관은 부당이득 사건만 하고 앉아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경제적 이해 조절을 하는 전문법원인 민사법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냥 이건 민사사건으로 해결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다. 그 입장을 지금까지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통설,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과 판례가 충돌하죠, 지금. 논리만 따지면 누가 타당할까요? 논리만 따지면. 학설이 타당합니다. 그럼 출제는 누가 해요? 대법관이에요? 학자들이 들어가요. 학자들이 들어가죠. 그럼 검토를 쓰실 때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거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죠. 그러니까 실무에선 판례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게 타당하지만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피력하셔야 돼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 국가배상 청구권은 뭐냐면 국가는 여러분들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국가 자체는 사무 처리를 위해서 자기가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누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이 공의 직무, 당연히 처분도 공의 직무예요. 이걸 적법하게 잘했어요. 공무원이 처분을 적법하게 잘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건 누가 누려요? 국가가 누리죠. 공무원은 봉급받고 일만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직무를 하다가 위법하게 국민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그것도 국가가 배상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국가배상 청구권입니다. 그럼 행정청이 갑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이게 위법했어요. 위법했습니다. 근데 유효했어요. 영업정지가 위법했지만 유효했어요. 그럼 취소되기 전까지는 얘 정지되는 겁니다. 그럼 영업을 못했죠.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국가배상을 청구해서 법관님 저 손해 1억 원 발생했습니다. 1억 원 손해배상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뭐가 원인이 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뭐가 원인이 된 거예요? 처분. 그럼 행정법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그럼 논리적으로는 뭐가 맞아요? 당사자소송이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 판례는 경찰이 졸음운전해서 들이받나, 일반인이 졸음운전해서 들이받나, 병원비 달라라는 게 이게 무슨 공익하고 뭔 상관이 있냐. 손해배상 받으려는 경제적 이해 추구지. 그러니까 그냥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자고 하자. 요 입장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은 통설은 당사자소송으로 보는데 판례가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결과제거 청구권. 이제 여러분들 공정력 배우셨으니까 결과제거 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등장하냐면 갑이라는 애한테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있었어요.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 과세 처분이 위법하지만 유효했어요. 자, 유효했어요. 그럼 얘 의무 없어요? 일단 의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국가한테 1억 원을 일단 냈어요. 그 상태에서 얘가 이 과세 처분 취소해달라.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이 봤더니 위법해요. 그래서 취소해줬어요. 그럼 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소급해요? 처음부터.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깨끗이 지우는 겁니다. 그럼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죠. 근데 취소 판결 나갔다고 해서 이 돈이 자동적으로 얘 통장에 이체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돈은 누구 통장에 있어요? 1억.
처분은 취소돼서 없는 것처럼 사라졌는데 국민의 돈은 국가 통장에 남아있죠. 지금 이 상태, 이 결과, 이게 적법해요? 위법한 결과가 남아있어요. 위법한 결과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때 빨리 이 돈을 나한테 돌려달라. 그게 위법한 결과를 제거해달라. 그럼 빨리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행사하는 게 바로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면서 동시에 결과제거 청구권이라는 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법 거기 조문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지금 넘어가시는 부분은 또 어디서 이제 해드릴 거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늘 수업 마칠 때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 조문 박스 밑에 무명 항고소송 나오죠. 무명. 그리고 법조문이 나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 1호 취소소송 2호 무효확인소송 3호 부작위법 확인소송. 지금 행정소송법 제4조를 봤어요. 제4조에서는 항고소송의 종류라고 해서 이 세 개를 정해놨어요. 법에서 정해놓은 항고소송이라고 해서 법정 항고소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뭐 있나 봤더니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이건 전제가 처분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법관님 거부처분 취소해 주세요. 소급해서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세요. 무효확인소송. 법관님 거부처분 나왔는데요. 이거 하자가 중대면 곳에서 처음부터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부작위법 확인소송. 얘 신청했어요. 그럼 행정청은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충족됐으면 허가, 충족 안 됐으면 거부. 허가든 거부든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응답을 안 해요. 아예 아무 처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청에 대해서. 이때 법관님 응답을 안 해요. 응답을. 이 부작위가 위법하다라는 걸 좀 확인해 주세요. 그게 부작위법 확인소송이에요. 자, 응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처분이 없어요. 그럼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부작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법원이 야, 국민이 신청했으면 허가든 거부든 응답을 해야지. 왜 응답을 안 해? 부작위는 위법하다. 인용 판결이 나갔어요. 그럼 행정청은 빨리 응답하라는 겁니다. 이때 이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의 취지는 허가라는 게 아니에요. 허가든 거부든 처분을 하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응답했어요. 거부 처분. 자, 거부 처분 나왔습니다. 그럼 얘 허가 아직 못 받았죠. 그럼 얘 또 무슨 소송 가야 돼요? 거부 처분 취소소송이든 무효확인 소송을 또 가야 돼요. 거기서 또 이기면 그때 비로소 행정청이 허가 이렇게 내주는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신청했는데 1번, 2번 요건 다 충족됐어요. 다 충족됐습니다. 허가 내줘야 되는 기속행위였어요. 근데 행정청이 응답을 안 해요. 응답을 안 해요. 그럼 일단 무슨 소송 먼저 가야 돼요? 부작위법 확인소송. 이겼어요. 그럼 바로 허가 나와요? 거부 나와도 돼요? 거부해도 돼요. 응답하라는 거니까. 그럼 다시 무슨 소송 가야 돼요?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든 무효확인 소송 가서 이겨야 돼요. 그때 비로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최소한 2번 이상의 소송이 진행돼야 되는 경우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 일부 입장은 법에 있는 항고소송만 인정하지 말고 법에 이름은 없지만 무명, 법에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해석에 의해서라도 국민한테 유리한 소송 형태를 좀 인정하자. 대표적인 게 의무이행소송. 자, 그럼 갑이라는 애가 신청했습니다. 1번, 2번 요건 충족됐어요. 근데 행정청이 응답을 안 해요. 응답을. 이때 만약에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게 되면 법원이 1번, 2번 요건 충족됐나? 충족됐네. 그럼 행정청은 뭘 해야 되지? 허가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네. 근데 응답도 안 하고 있다고? 야, 빨리 허가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피고 행정청은 원고에게 허가해라. 네 의무를 이행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 법원에서 허가하라고 판결 나왔는데 거부할 수 있어요. 허가를 내줘야만 돼요. 허가를 내줘야만 되죠. 자기가 원하는 처분을 한 번의 소송으로 받아갈 수 있죠. 이걸 인정하면 국민한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국민한테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이 권력분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허가 처분 권한은 법상 누구 권한이에요? 법원 거예요? 행정청 거예요? 행정청. 근데 법원이 우월한지에서 행정청한테 허가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건 권력분립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이런 권력분립의 원리까지 깨트리면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는 없다. 이런 무명항고 소송을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명항고 소송으로서의 의무이행 소송. 자, 맨 밑에 재판관할. 재판관할은 이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관할은 일단 어떤 사건에 대한 법원이 무수히 많습니다. 법원 간의 재판권의 분배. 어느 사건은 어느 법원이 재판할래? 어느 사건은 어느 법원이 재판할래? 이게 바로 관할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3번 재판받을 수 있어요. 그게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도 3심제예요. 그럼 이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1심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심 관할법원들을 배우셔요. 1심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2심 관할법원인 고등법원으로 처음 소제기를 하면 고등법원이 재판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고등법원은 1심 관할법원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럼 심급관할 1심 사건은 1심 법원이, 2심 사건은 고등법원이, 3심 사건은 대법원이, 이게 신급마다 재판권이 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행정사건이에요. 자, 항고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이에요.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돼요? 행정사건입니다.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돼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돼요. 이 행정사건을 민사법원에 소제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은 민사사건은 어느 법원이? 민사법원이. 행정사건은 어느 법원이? 행정법원이. 형사사건은 형사법원이. 사건별로 담당하는 법원을 다시 수평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등장하는 논점은 민사법원인데 여기다가 행정사건을 제기한 거예요. 그럼 그때 과연 이 법원은 이 소제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송이라든지 소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거하고 이제 맞물려서 쟁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 취소소송.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민사소송이든 당사자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여기서는 소송의 종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송의 종류, 여러분들이 법원으로부터 받고 싶은 판결의 내용에 따라 형성의 소라는 종류가 있고, 확인의 소라는 종류가 있고, 이행의 소라는 종류가 있는데, 형성, 여기서 형성은 판결 자체로 기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판결 자체로 기존 상태를 바꾸는 힘입니다. 그럼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있었어요. 갑한테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있었어요. 위법하지만 유효했습니다. 법관님 취소해 주세요. 취소송 지겠어요. 법원이 위법하네, 취소한다. 취소 판결했습니다. 그럼 얘한테 원래는 유효한 의무가 있었죠. 근데 취소 판결이 나가고 확정되니까 소급해서 없어지죠. 기존 상태에 있었던 효력을 없애버리죠. 이게 형성의 소. 취소송이 바로 형성의 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확인소송. 법관님, 저한테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있었는데요,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처음부터 무효였던 거예요. 법원이 심리해 보니까 무효 맞네. 뭐 기존 상태 바꿔요. 원래 무효였던 걸 무효라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원래 무효였던 걸 무효라고 판단해 주는 겁니다. 법관님, 제가 신청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부작위가 위법하다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부작위 위법하네. 위법. 이 확인 소송은 판결로 기존 상태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 확인만 해주는 소송의 형태예요. 이게 확인해소. 자, 이행해소. 대표적인 게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 법관님,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해 주세요. 이행하라라고 판결해 주세요. 그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행해라. 판결 나왔습니다. 받은 게 돼요? 얘 받았어요? 아닙니다. 주라고 명하는 판결이지 이걸로 얘 돈 받은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줘야 되죠. 근데 안 줘요. 그럼 이 판결문 가지고 강제 집행 들어가서 돈을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행해소라는 종류. 자, 그러면 이제 넘기시면 관련 청구의 이송 및 병합.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잠깐만 코멘트하면 조금 이따 그 강의명을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이라는 이제 무료 특강이 또 있는데 입문 강의로 제가 이 용어 해설을 해드리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기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입문 강의로 오늘 들으시는 용어 해설 특강하고 무료 특강으로 또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이라는 게 인강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거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들으셔도 여러분들 거의 행정쟁송법에서 배우셔야 되는 40에서 50% 정도는 거의 커버가 돼요. 그 정도로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도 소송법에 등장하는 모든 제도들을 차분하게 전부 그림처럼 나열해서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용어 해설 잘 들으신 다음에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숙제로 드릴 테니까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도 꼭 들으세요. 그럼 그걸 들으시게 되면 지금 가볍게 언급하는 이런 관련 청구의 이송 병합은 그림 특강에서 훨씬 상세하게 다뤄드리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용어 정리니까 이송은 이런 거구나, 병합은 이런 거구나. 근데 그 세부적인 법조문의 내용들도 그림 특강에서는 많이 다뤄드리니까 그것도 이제 꼭 들으세요. 관련 청구의 이송 병합이라는 제도는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애한테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이게 위법했어요. 자, 위법했습니다. 근데 유효했어요. 그럼 얘 영업할 수 있어요? 취소되기 전까지는 영업 못해요. 영업 못하는 겁니다. 영업이 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이 유효를 날려야 되죠. 그러니까 법관님, 이 영업정지 처분의 유효를 없애주세요. 취소 소송, 항고 소송 하나 낸 겁니다. 얘 영업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우리 판례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무슨 법원에 내래요? 민사법원에. 법관님,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제가 손해가 발생했어요. 국가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받게 해주세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항고소송, 행정법원에. 이건 판례에 따르게 되면 민사소송, 그러니까 민사법원에. 근데 지금 요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거죠. 이건 처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는 거죠. 둘 다 처분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관련 청구예요. 근데 얘가 이걸 각각 다른 법원에 제기했네요. 그럼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알아서 사실조사해서 판결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고 싶으면 열심히 유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돼요. 얘가 여기서는 열심히 주장, 입증했어요. 그러니까 1심 법원이 위법하네, 취소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얘가 이쪽에 가서는 열심히 주장, 입증을 안 해요. 증거도 제출 안 해요. 그러니까 민사법원이 이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네, 기각 이래버리네요. 하나의 처분을 놓고 다른 법원이 재판했죠. 여기선 위법이라고 하죠. 여기선 법원이 적법이라고 하죠. 그럼 이 판결을 받은 갑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법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까요? 내가 주장 입증을 열심히 안 해서 이쪽은 진 거야.
분발해봐야지. 이런 생각할까요? 이 미친 것들이 무슨 어디서는 적법이고 하나의 처분을 뭐 하는 짓 걸 거야?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판결관에 모순이 생길 수 있죠. 이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관련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법원이 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취소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사건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관련 청구의 이송이에요. 자, 병합이라는 제도는 아예 갑이라는 애가 원고가 법관님 저 영업정지 취소 소송도 낼 거고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낼 건데요. 따로 진행 안 하고 법원에서 취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두 개를 다 같이 판단해 주세요. 이 병합은 원고가 하나의 법원에 두 개 이상의 청구를 묶어서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련 청구의 병합. 자, 밑에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 여기서 구성요건적 효력은 나중에 배우시고 일단 공정력이라고 생각할게요.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11조 성결 문제 1항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법조문 자체에는 위법 여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민사소송에 성결 문제가 된 경우. 자, 그러면 이거는 왜 필요한 조문이냐? 갑이라는 애한테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얘가 국가배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판례는 무슨 법원에 소를 제기하라고 그래요? 국가배상 청구소송. 우리 판례는 무슨 사건이라고 그래요? 민사사건. 그럼 민사법원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이 민사법원이 그래 피고 국가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해라, 지급해라 이렇게 인용 판결을 내리는 게 또는 이유 없으면 기각인데 이거 지급해라 판결을 내리는 게 원래 민사법원의 본안 판결이에요. 근데 이걸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려니까 먼저 뭘 결정해야 되냐면 공무원의 직무집행 처분이 위법해야 되죠. 처분이 위법해야 돼요. 국가배상의 요건이 충족돼야 돈을 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돈 줘라. 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먼저 민사법원이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중에 논점으로 잡히냐면 민사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민사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판단해야 되죠.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먼저 판단해야 되죠.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자,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처분 취소하는 거예요. 이거 위법이네 판단했습니다. 처분을 그게 취소하는 거예요? 아니죠. 취소를 못한다는 거지 법원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는 얼마든지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정력과 성결 문제라는 논점에서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자, 밑에는 이제 능력적 격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 9페이지 법원의 성명 의무. 자, 이 법원의 성명 의무는 설명인데 일본식 표현 명확하게 밝힌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일본식 표현을 지금도 이제 많이 쓰는데 자, 원고가 지금 항고소송을 제기했어요. 항고소송. 그럼 피고란에 누구를 써야 돼요? 항고소송입니다. 피고란에 누구를 써야 돼요? 처분을 한 처분청을 써야 돼요. 근데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은 항고소송의 피고란에 처분청을 안 쓰고 대한민국 이렇게 국가를 쓰더라는 거예요. 피고를 제대로 지정했어요? 잘못 지정했어요? 잘못 지정했죠. 여기서 법관이 에이 바보 피고도 하나 제대로 지정 못해 돌아가 각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본인 소송이 허용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도 얼마든지 소를 내고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바로 각하해서는 안 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고 지금 피고란에 잘못 지정하셨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피고로 좀 바꿔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법원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명 의무,
설명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게 또 반대로는 성명권을 법원이 행사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성명권, 법원의 권한입니다. 이거는. 이 성명권은 조금 있다가 취소송의 심리에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해 드릴게요. 자, 그거 보시면 됐고, 밑에 제3자의 참가, 재심 청구. 자, 취소 판결은 여러 가지 특수한 효력이 있는데, 자, 이 모습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원자력 발전소 허가가 나갔어요. 갑한테 나간 겁니다. 인근 주민 을이 원고 적격 있는 자예요. 갑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소송의 대상이 뭐예요? 갑한테 나간 허가 처분입니다. 법원이 봤더니 위법했어요. 자, 위법했습니다. 취소했어요. 취소했어요.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예요? 을. 피고는 누구예요? 갑 아니에요. 처분을 한 처분청이에요. 얘네가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허가 취소 판결 나왔죠. 나왔죠. 갑은 이 소송 안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면 얘는 소송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갑에 대한 허가 처분은 얘네들 사이에서만 없어지는 거고 얘는 여전히 허가를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얘네들 사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진 거고 얘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 돌려도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취소 판결의 형성력은 여기서 취소 판결 나오면 이 세상에서 이 처분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허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죠. 이해관계인이죠. 여기서 취소 판결 나오면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원자력 발전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민들한테는 또 원자력 발전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세상에서 그 처분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취소 판결의 형성력, 대세요, 제3자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지금 을이라는 애가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의 입장에서 을하고 행정청 얘기만 들어보고 위법이네, 적법이네, 날려! 얘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럼 얘도 법관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구제수단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제3자의 참가. 얘가 이 소송에 들어올 수 있어요. 법관님, 제가 받은 허가는 적법합니다. 취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제도가 제3자의 참가라는 제도예요. 이건 이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럼 얘는 자기 허가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주장이나 증거 제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참가를 못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게 잘못 없이 참가를 못했습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됐어요. 취소 판결 확정됐어요. 이거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도 법관한테 자신의 권리 구제받을 기회를 제공 안 하는 게 맞아요? 제공해 주는 게 맞아요? 한 번은 얘도 국민이니까 얘는 여기 와서 말도 못 해보고 자기 허가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럼 얘도 법관한테 와서 내 허가 좀 살려달라. 구제받아 볼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때 제기하는 게 제3자의 재심 청구. 법관님, 제가 참가 못한 상태에서 제 허가가 날아가 버렸는데 이 판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판결을 번복해 주세요. 제 허가를 살려주세요. 이게 바로 제3자의 재심 청구라는 제도예요. 자, 그리고 밑에 행정심판 전체주의. 자, 우리는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제도도 가지고 있는데 심판은 어디에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소송은 사법부, 법원. 심판은 같은 행정청 내부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겠죠. 근데 우리가 심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소송 올려면 반드시 먼저 심판 거치고 와. 발음 뭐다? 반드시 먼저 거치고 와. 그렇게 만약에 원칙을 세워버리면 잘 구제도 안 해주면서 소송 오는 길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은 임의예요. 심판 거쳤다 갈지 바로 소송 갈지 이건 자유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과세 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운전면허 관련 처분 이건 개수가 너무 많아요. 이걸 바로 소송으로 받아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법원이 다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런 처분의 경우에는 먼저 심판을 거쳤다가 그래도 구제 못 받으면 그때 소송을 제기해라. 이게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내용입니다. 그럼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원칙은 필요적으로 무조건 거쳐야 돼요. 원칙은 거칠지 말지가 자유예요. 원칙은 거칠지 말지가 자유입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이런 처분의 경우에는 거쳤다 가라 규정하고 있으면 먼저 심판을 거쳤다가 가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자, 심판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 재결이 나옵니다. 갑이라는 애한테 처분이 나왔어요. 심판을 먼저 거쳤어요. 임의적이든 필요적이든 심판을 거쳤습니다. 심판에서 재결이 나왔어요. 재결 나왔어요. 이 재결 자체도 처분이에요. 이 재결 자체도 처분입니다. 아까 재결이 무슨 처분이라고 했어요?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내려주는 판단작용, 확인 처분. 그럼 이것도 처분입니다. 얘가 이제 소송 가려고 그래요. 소송 가려고 그래요. 처분이 지금 얘한테 몇 개예요? 2개죠. 원래 나간 처분, 심판에서 나온 재결 처분. 처분이 2개예요. 둘 다 처분입니다. 이제 소송 가려고 그래요. 그때 뭘 소송의 대상으로 받을래? 이걸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원처분주의. 얘한테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있었는데 심판을 거쳤더니 기각재결이 나왔어요. 구제를 못 받았어요. 그럼 이게 위법했어요. 그럼 위법한 1억의 과세 처분으로 얘 침익적 의무가 발생했죠. 여기에서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심판 갔더니 기각됐죠. 새로운 침익이 있어요.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거에 불과해요.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소송이 올 거 아니에요? 구제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원처분을 가지고 와라. 그걸로 네가 침해받은 거니까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갖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원처분주의를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는, 특별법에서는 심판을 거쳤으면 이제 원처분은 안 받아준다. 재결만 소송으로 가지고 와라.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원처분은 못 갖고 갑니다. 재결만 가지고 가서 다퉈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해고당해도 항고소송 가요. 처분이 아니에요. 근로자들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처분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항고소송 못 갑니다. 원래 무슨 소송 가서 구제받아야 돼요? 민사소송. 근데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지위가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진호위, 중노위를 만들어서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지위를 좀 더 안정시켜주자, 보호해주자. 특별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징계받으면 진호위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진호위가 거부했어요. 이게 원처분입니다. 이거 가지고 소송 못 가요. 항고소송. 반드시 중노위에 재심 신청해야 돼요. 중노위가 재심 판정 내렸어요. 또 기각됐어요.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럼 요 중노위의 재심 판정만 소송의 대상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요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의 차이를 아셔야 되고 노동위원회법상 여기서는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쓰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페이지. 예, 현실적으로 안날과 있음날. 자, 우리는 여러분들 제소기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다라는 걸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 이때부터 몰라도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소재기 안 받아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갑이라는 애한테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만들어졌는데 9월 1일자에 경비원 아저씨가 받았어요. 얘 아직 못 봤어요. 그래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죠. 이게 도달입니다. 그럼 얘한테 의무 언제 발생해요? 9월 1일자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 의무가 발생한 날이에요. 이 도달이 있은 날이에요. 있은 날입니다. 그럼 요 1년은 9월 1일자부터 1년이 진행되는 거예요. 9월 30일에 갑한테 전달해 줬어요. 갑이 이제 뜯어봤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자기한테 1억의 과세 처분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게 안 날이에요. 그럼 얘는 언제 알은 거예요? 9월 30일. 이때부터 90일 안에 소재기 안 하면 더 이상 취소 소송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소기간을 제한한 이유가 공익을 보호하겠다. 시간이 일정한 시간 지나면 공익이 보호해야 되니까 신속하게 확정시키겠다. 못 다투게 하겠다. 이게 제소기간을 만든 취지입니다. 그럼 10년이 지나서 알았어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알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또 90일을 세줄까요?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빨리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날과 있은 날의 차이. 자, 그리고 밑에 소의 이익. 그리고 잠깐만,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 오늘 오후 수업 있으신 분들 계세요? 혹시?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몇 시부터죠? 2시? 그러면 요거 소의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뒷부분은 이제 좀 간단하니까 소의 간단히 보시고 한 5분만 쉬었다가 한 20분 정도? 그 정도 하고 어찌됐든 오늘 오신 거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해 드려야 되니까 대략 기준은 1시 정도나 1시 10분 정도? 그때까지 맞춰드리는 걸로 좀 할게요. 소의 이익 그거 보겠습니다. 거기 조문 한번 볼게요. 제12조. 첫째 조 끝에 처분 등의 효과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효과가 기간의 경과. 조금 옆으로 가시면 소멸. 거기서 끊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소의 이익은 뭐냐면 취소 판결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취소 판결 내려줬을 때 원고가 그 취소 판결로 구제되는 쓸모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법원은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심리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지 쓸모없는 판결은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갑이라는 애가 법을 위반했어요. 1개월의 영업정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위법하지만 유효했어요. 근데 1개월이라는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얘 이때부터 일단 영업 못하는 거예요. 근데 1개월이 끝나는 순간 이 영업정지는 없어지죠. 그럼 1개월이 지나는 순간 얘는 영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법했기 때문에 얘가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소장을 받아서 심리하려고 봤더니 이미 1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이 영업정지의 유효는 소멸에 있죠. 소멸에 있습니다. 취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취소가 뭘 소멸시키는 건데? 이 유효를 소멸시키는 건데 이미 소멸에 있죠. 취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법원이 그래도 한번 심리해보자. 위법이냐 적법이냐. 위법하네. 취소 판결 내려봐야 뭘 제거해요. 야, 옛날에 그 없어진 처분 위법했네. 확인만 하고 끝나는 모습이에요. 확인만. 그럼 여기서 취소 판결 내리면 얘 영업한 것처럼 돼요? 이미 영업 못하고 시간은 다 지나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취소송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국가배상이든 금전으로 배상받고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내지 마라. 우리 심리 안 하겠다. 각하. 이렇게 돌려보내는 게 소액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똑같습니다. 구조는 영업정지 1개월 받았는데 1개월간 영업 못했는데 이미 1개월이 지나니까 이 유효가 소멸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법을 봤더니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 두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이렇게 위반 횟수별로 제재적 처분이 가중돼 있더라는 거예요. 얘 첫 번째 적발이라 1개월의 정지가 나온 겁니다. 근데 1개월이 지나서 소멸했어요. 법원이 여기서 만약에 이미 소멸했네. 그럼 취소할 게 없잖아. 각하 돌려보낸다. 돌아가. 본안 판결 안 해. 각하. 그러면 일단 얘 1개월 영업정지 받은 애죠. 얘가 다시 영업하다 적발되면 몇 번째 적발이 돼요? 두 번째. 그럼 몇 개월의 영업정지가 나와요? 법상? 3개월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멸됐다 하더라도, 이 정지 자체는 소멸됐다 하더라도 법원이 취소 판결 내려주면 얘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제거돼요. 그럼 얘는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얘 영업하다 적발됐어요. 몇 번째 적발이에요? 첫 번째. 그럼 몇 개월이 나와요? 3개월이 나오는 게 아니라 1개월의 정지가 나와요. 그럼 3개월이 나오려다가 취소 판결 내려주니까 1개월이 나오죠. 이게 바로 회복되는 법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취소 판결 내려줄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의 이익. 자, 그럼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스피디하게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요거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10분, 목을 좀 쉬어야 되니까 40분에 들어오세요. 한 25분 정도, 30분 정도 하고 맞춰드릴게요.